저는 이제 인생 황혼을 앞두고 있는 70대 여자예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부끄러운 일 없이 당당하게 제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거겠어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 몸은 늙고 혼자 자식만 바라보며 사는 데에도 제가 원하지 않는 별별 일이 다 생기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단 하나의 믿음은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 믿음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저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저는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나 자랐던 그 시절은 온 나라가 가난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방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던 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시골이 아니라 그래도 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셈이었죠. 그래서 나름 어릴 때 저는 양옥집에서 살고 학교도 별 어려움 없이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 형편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었죠. 당장 입히고 먹여야 하는 애가 넷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았으니 돈 버는 사람은 아버지 혼잔데 딸린 식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큰 오빠와 작은 오빠만 대학을 나오고 언니와 저는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이 배움의 전부였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왜 나는 대학을 안 보내주냐고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냐고 울고불고 난리도 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 중에는 그나마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중에야 보고 그래도 이만하면 제 형편은 나았던 것이구나 여겼죠. 그리고 나름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저를 곱게 키워주셨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저는 그걸 사회에 나가서야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온실 속의 화초였다고나 할까요? 사회에 나가 직접 돈을 벌다 보니 그제야 저희 엄마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조금 자라고 난 뒤부터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아이들은 커가고 하니 공무원 박봉 월급에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서 선택한 길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온 집안 식구들의 아침을 짓고 점심까지 싹 차려놓은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식구들 저녁을 해서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서 널고 난 다음에야 겨우 쉬셨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니랑 돌아가며 방 청소라도 해야 하는 날에는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고향 읍내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죠. 그렇다고 뭐 큰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간단한 서류 업무를 하기도 하고 사장님 커피 심부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다였거든요. 그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큰오빠가 취직을 하면서 나도 서울로 불려 올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던 큰오빠가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큰오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할 겸 있으라는 거였죠. 취직 자리는 큰오빠가 알아주기로 했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당시 서울살이는 저희 또래에서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2살인가 그즈음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큰오빠와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 부모님이랑 지낼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큰오빠가 너무 엄격했거든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 다 큰 처녀가. 오빠, 오늘 야근한다고 해서 저녁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친구랑 저녁 먹고 왔어. 야근 안 했어? 일찍 들어왔네. 야근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친구 누구? 누구랑 만나고 왔어? 지금 고작 밤 9시 조금 넘었어. 내 친구는 알아서 뭐 하게 해. 내가 어린애야?
엄마 아버지도 내가 10시까지는 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거기랑 서울이랑 같아?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데 간덩이가 부었네. 너 앞으로 9시 전까지 들어와. 조금만 늦으면 바로 내려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나이 차이가 좀 나던 큰오빠는 정말 엄격하게 저를 감시했어요. 저녁에 통금이 있는 건 물론이고 주말에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친구 누구를 만나는지 다 캐묻고 연락처를 받아놔야 겨우 허락을 해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마 큰오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만 콕 처박아 두고 싸고 돌았던 자신의 막내 여동생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눈이 맞을 줄은 말이죠. 큰오빠에게는 주말마다 오빠를 만나러 저희 집으로 찾아오곤 하던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따로 약속을 잡거나 집으로 얼굴을 보러 오는 일이 흔했거든요. 마침 사는 동네가 가까웠던 그 친구가 자주 집으로 오빠를 만나러 와 같이 목욕탕을 가거나 집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 꼭 저까지 해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말수도 적고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와 제가 그 사이에 눈이 맞았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제 남편을 만났어요. 오빠 몰래 꽁냥꽁냥 사귀다가 오빠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저희 둘이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들켜버렸죠. 아니, 너희들 이게 뭐야?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아, 자네 왔어? 미안하네. 내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수기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미안하네. 자네 지금 내 동생이랑 이러려고 주말마다 찾아온 거야? 당장 나가. 당장 내 여동생 옆에서 떨어져. 오빠 진짜 왜 그래?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어? 병우 씨 괜찮아요. 나도 이 사람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냥 인정해줘. 제가 바락바락 덤볐더니 큰오빠가 얼마나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까지도 큰오빠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지 신랑에게 뭐라 했다고 아주 죽일 듯 달려들었다며 저를 놀리기도 해요. 큰오빠의 친구, 제 남편이 된 그 사람 역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성실하고 그 흔한 술, 담배도 안 했죠. 큰오빠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단정하고 허튼 짓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 저희는 곧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양가 집안 모두 사정이 비슷했고 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시댁은 당시 시아버지가 서울에서 장사를 하셔서 그런 대로 사는 편이었고 공무원 딸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좋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럭저럭 평온하고 무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크게 출세를 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그 누구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 평생을 저희에게 헌신하고 늘 다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건강하고 이쁜 남매를 낳아 키웠고 남편 월급을 알뜰살뜰 아껴가며 열심히 살림도 하고 적금도 넣어가며 돈도 불렸죠. 그렇게 처음 신혼을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다가 조금씩 집을 넓혀가며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죠. 어디 크게 아픈 곳도 하나 없었고 공부도 곧잘 했으니까요. 특히 큰 아들은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지 아빠를 닮아서인지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도 없이 성격도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었고 묵묵하게 자기 할 일도 알아서 다 하는 편이라 어디 입 한 번 댈 곳이 없었죠. 그에 비해 둘째 딸아이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똑부러지고 지 할 말은 하는 아이였죠.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바로 결혼을 했어요. 어디서 지 아빠와 비슷한 얌전한 남자를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이쁜 손주 손녀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아들은 너무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지 지 여동생이 시집을 가고도 한참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니, 당초에 연애라도 한번 해보기라도 하기는 한 건가.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답답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인물도 훤하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벌써 결혼을 해도 10번은 했을 것 같은데 30을 훌쩍 넘겨 40이 코앞인데도 너는 언제 장가 갈 거냐는 제 말에 웃기만 하는 게 사람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저녁을 먹다 이러더라고요. 저 다음 주 주말에 엄마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시간? 별일 없지. 왜?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요. 뭐? 결혼할 사람이? 그게 정말이야? 시간 있다. 있지 그럼. 여보, 얘가 결혼할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경사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홀몸이 아니에요. 뭐? 애를 가졌다는 말이야?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두르려고요. 이게 웬일이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잘 됐다.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뭐 한 번에 해치우자. 너무 잘 됐네. 사실 얌전하던 아들이 속도 위반이라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지라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의외다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40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한 게 어디냐 싶어서 저는 두 팔을 벌려 예비 며느리를 환영했지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라고 하더군요. 38이었으니 나이가 좀 많기는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40에도 결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여자 나이 38이면 좀 많다 싶잖아요. 그래서 여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집으로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 달랐어요. 솔직히 결혼할 사람 집으로 인사를 오면 처음에는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으로라도 웃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랄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집에 있는 내내 뚱한 표정으로 있다가 묻는 말에도 단답형 대답만 하더니 입덧을 하는 중이라 밥은 못 먹는다면서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더군요. 당신도 임신 때 입덧이 심했잖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명절 전부치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해. 저대라 힘든가 보지. 뭐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웃기라도 하면 어디 덧나나.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며느리 시집살이 한다더니 앞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도 그렇고 우리 현재가 어디 당신 곤란하게 만들어야. 그런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마음이 상했을까봐 저를 다독여줬어요. 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의 입덧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아들의 결혼이 결국은 제 인생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만들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과 결혼할 예비 사돈 집안은 솔직히 저희보다 못한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의 부모의 태도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만큼이나 아주 도도하고 무뚝뚝하더라고요. 상견례장에서 그 집안 부모의 태도를 보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놀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별로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까놓고 말해서 옛날 같았으면 처녀가 애를 가졌으면 망신이라고 하면서 남부끄러워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가진 여자 쪽 부모가 남자 쪽 부모 앞에서 설설기는 태도를 취하고 그랬고요. 물론 그게 옳다거나 맞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저 역시 딸을 시집 보내봤지만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엄청나게 모자란 것도 아닌데도 왠지 예비 사위 쪽 부모에게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약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라도 해서 제 딸이 그 집안에 밉보이면 어쩌나 그러다 그 집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다행히 딸내미 시부모들은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고 사위도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 없이 둘이 아주 잘 살고 있지만요.
그런데 아들과 결혼한다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들은 상견례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랬어요.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큰일 할 사람이었고 아직 할 일도 많았는데 임신해서 일도 못하게 발목이 잡혔어요. 제가 임신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잠도 못 잤잖아요. 네? 발목이라뇨? 누가 누구 발목을? 지금 저희 아들이 그 댁 딸 발목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말하자면 그렇죠. 남자야 임신 기간이 힘들기를 해요. 애를 낳기를 해요. 임신해서 애 낳으면 몸 다 망가지지. 그거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지. 아까워 죽겠어요. 대신 예쁜 손주가 생기는 일인데 그럼 사돈께서는 손주를 만나는 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40 다 되어가는 다 큰 성인들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약간 정색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은근히 내 아들을 탓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분하다느니 잠을 못 잤다느니 진짜 기가 찼죠. 솔직히 40을 코앞에 둔 관연한 딸이 결혼과 출산을 한 번에 해결했으니 기뻐할 일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자 예비사도는 약간 물러섰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도 자기 엄마처럼 만만한 성격은 아니더군요. 어머, 벌써 지금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저 좀 실망이에요. 아무래도 애 낳으면 여자가 더 손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기쁘지 않다기보다는 뭐 여자가 이래저래 몸도 상하고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돈께서 애는 맡아서 키워주셔야 해요. 아셨죠? 애를요? 아니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애를. 저 애 낳고 빨리 복직해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저 사람보다 직급도 높고 회사에서 할 일도 좀 많아서요. 이러는데 약간 질린다고나 할까요? 뭔가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뭐 더 이야기해봐야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러다가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만둔 것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죠. 누가 강제로 아이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요즘 불임인이 난임도 많다는데,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 손해라는 둥, 발목을 잡았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것도 괘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볼수록 제 아들이 아까웠어요. 학벌도 제 아들이 더 좋고 직장도 제 아들은 대기업인 반면 예비 며느리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들 말로는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도 괜찮은 곳이라고 해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은 그렇게 내려치기를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직급 운운하며 자기가 더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원래도 없었던 정이 똑 떨어졌다고 할까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도 반반한 얼굴만 쳐들고 도도하게 자리에 앉아서 묻는 말에 성의 없이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더니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기세등등하달까요? 거기에 저는 평생을 명품이나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에는 관심 없이 살아왔어요.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걸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집안은 TV에서나 보던 명품을 휘감고 있었고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상대도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평생 가정주부였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고 남이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치관의 차이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바로 의견 차이로 표가 나더라고요. 아이들 신혼집을 구할 때였어요. 저희는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구해 놓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오랫동안 청약을 부어서 어렵게 마련해 놓은 것이었는데 절대로 그 집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그런 경기도에서 자기 딸이 살 수는 없다나요. 네, 100번 양보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집을 서울로 구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말투도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깟 경기도 아파트 사서 뭐해요? 차라리 그거 팔아서 대출만 좀 받으면 서울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애가 손주도 임신했는데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깟 경기도 아파트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저요, 제 딸 고작 그런 변두리에서 살라고 이렇게 곱게 키운 거 아니에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렇게 아까운 딸 평생 끼고 사셔야 하겠네요. 서울 아파트도 못 해주는 집으로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럼 그냥 없던 걸로 하죠. 뭐라고요? 말이 그렇잖아요. 이런 집에 아까워서 시집 못 보내신다면서요. 대출? 기가 차서 저희에게 돈 맡겨놨어요. 무슨 유세라고 전화 이만 끊어요. 정말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경우가 없니?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니들이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어디 서울 아파트 맡겨놨니? 어디 여자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전화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한다고 해라. 서울 아파트도 못 해주니 애는 낳아서 우리 주고 서울 아파트 사줄 남자 구하라고 해. 착한 아들을 잡아봐야 뭐 하겠어요. 아들은 싹싹 빌고 저와 남편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서울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같이 대출을 받았다나 뭐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결국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뱃속에 애를 생각하면 그러기도 뭐했고 대신 혼수를 해와라, 뭐를 해와라, 진상이라도 부릴까 싶었지만 또 착한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인지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쪽 부모들에게도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누가 보면 자기 딸 납치라도 당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약간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된 채로 아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지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둘은 그런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랑 사실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들만 잘 살면 되죠. 곧 손주도 태어났어요. 그전 해에 딸아이가 손녀를 낳기는 했지만 또 친손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뻤어요. 애를 낳고 며느리도 육아휴직을 하고서는 저희 집에 종종 오기도 했어요. 혼자 집에서 애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오면 며느리 보고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고 저희 부부가 손주도 많이 봤어요. 전해에 딸내미가 몸조리를 제가 해줬고 외손녀도 자주 봤기 때문에 갓난애기 잠깐 보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제일 평온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며느리는 말을 좀 밉살맞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원래 그런 아이인 것을. 그러다 아이가 돌즈음 며느리가 복직을 했어요. 애는 아들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돌쟁이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딸아이가 절대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훤한 대낮에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니니? 갑자기 이 시간에 은찬이 데리고 웬일이야? 아 오늘 휴가예요. 근데 엄마 은찬이 좀 봐주세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열도 안 떨어지고 계속 울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왔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리 와 내 강아지. 열이 나는데 옷을 이렇게 입히면 어떡하니? 물 좀 가져와라. 입술이 바짝 말랐네.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쌕쌕거리면서 오돌거리고 있더군요.
일단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도 먹이고 열을 식히고 달랬더니 곧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과 그 다음 날은 아픈 손주를 아들과 함께 돌봤죠. 뭐 그날은 다른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애가 아프니 아들이 그냥 휴가를 냈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아들이 자꾸 낮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더라고요. 휴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왔어요. 웬일이냐 물으면 휴가라는 둥, 집에서 근무를 한다는 둥 딱 봐도 대충 둘러대는 티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른 척하고 오전 시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너 오늘도 집에 있지? 오랜만에 은찬이 좋아하는 닭죽 했어. 와서 밥 먹고 가. 너 좋아하는 찌개도 끓였다. 진짜요? 안 그래도 점심 뭐 먹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순진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늘 낮 시간에 집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 저는 쎄했죠. 그래서 점심을 먹이고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지? 왜 자꾸 낮 시간에 집에 있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봐. 너 회사 잘렸니?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몰라? 허구한 낮 시간에 집에서 애랑만 있는 걸 내가 모르니? 세상에, 정말 너 회사에서 잘린 거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떨구더군요. 하늘이 노랬어요. 아들이 백수가 된 거였죠. 아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정말 기가 찼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쓰기로 했다가 6개월 만에 복직을 했다는 거였죠.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서 쉬면 승진도 안 된다고 조기 복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그런데 아들은 6개월짜리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니기가 너무 안쓰러웠다고 했어요. 아들 회사에만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갓난쟁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더군요. 물론 회사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어린이집에 가자마자 아기가 또 많이 아팠대요. 원래 집에만 있다가 가면 감기며 뭐며 자주 아프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일 못하고 죽은 귀신이라도 씌었는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에 며느리 친정 엄마는 애 봐줄 자신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나보고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야지. 아무래도 시어머니고 하니까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돈도 드려야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 철딱서니들이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조기 복직을 한 대신 아들이 대신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혼자 애를 지금껏 키워왔던 거였어요. 물론 만약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나요? 아들이 6개월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려던 그때에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들이 그걸 항의도 못했던 것이 마침 그때 회사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들은 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간 팀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니 아들이 퇴직 신청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이죠.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직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이 순딩이는 그래도 덕분에 퇴직금을 2배로 받았으니 좀 쉬면서 금방 재취업을 하겠다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사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멀쩡한 내 아들이 육아휴직을 하다가 실직자가 돼야 하는지 솔직히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분통 터져 하자 남편도 이때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딸은 이랬어요. 엄마, 반대로 생각하면 애엄마가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오빠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금방 다시 취직되겠지. 걱정 마. 이 일로 새언니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원망을 안 하니?
고작 6개월짜리 갓난아기를 두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 핏덩어리를 두고 나가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그래도 아무 말 마라. 새언니도 하루아침에 남편이 실업자 됐는데 누구보다 속상할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기가 차기는 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뭐 어쩌겠어요. 아들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아니면 안심시키려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잘 오지 않더군요. 어쩌겠어요. 답답한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제가 아들의 집으로 갔어요.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하려면 제가 애라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였죠. 그러다 마주친 며느리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랭했어요. 원래도 좋은 눈빛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수 아들 둔 엄마를 깔보는 눈이라고 할까. 이제는 애가 잘 걸어다니기도 해서 제가 며느리에게 하루는 이랬어요. 은찬이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어떠니? 어머니, 어린이집은 뭐 공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저 사람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애라도 잠깐 어린이집을 가야 애비가 뭐라도 하지. 4살까지는 애가 집에서 있는 게 좋대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한숨까지 쉬면서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더군요. 그 서늘한 표정이며 말투에 저는 대꾸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지금 한 달 생활비 저희 너무 빠듯해요. 저희 대출금 갚으려면 매달 적자인데 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럴 거였으면 그냥 경기도 아파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돈 못 버는 아들 둔 엄마는 그냥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종종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줬어요. 제가 그래야 아들이 뭐라도 하고 숨을 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사실 제 사위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딸은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예쁜 남매 키우면서 정말 잘 살고 있었고 시댁은 잘난 사위를 두고도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운다며 제 딸에게 참 잘했죠. 아들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지나면 했는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더니 3년을 다 채워가더라고요. 저도 그 지경이 되니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군요. 정말 웬만해야 말이지 3년이라니. 물론 운이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중간에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돌았던 기간이 있어서 더 구직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저는 그게 미안해서 자주 손자를 봐줬어요. 그렇다고 그 대가나 용돈을 바란 적도 없었죠. 어떨 때는 손주를 아예 우리 집에 데려와 입히고 먹이고 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그럴 때면 아들은 며느리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 아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와 전화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듯도 했는데 무엇을 하든 제발 취직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저번 주 아들이 일주일간 지방에 아는 형을 도와주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를 부탁하길래 제가 일주일간 손자를 봐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제가 힘이 좀 붙이기는 해요. 손주가 이제 4살이 되었는데 남자애다 보니 힘이 장사고 활동적이거든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손주가 사탕을 사러 가자고 하더군요.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사탕을 주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이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는 걸 아주 질색을 하고 난리를 쳐요. 게다가 아들도 없는 지금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사탕 먹은 거 알까봐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애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더니 빨리 사러 가자고 막 뛰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잡으러 뛰었더니 손주가 막 고집을 부리면서 저를 보고 도망가다 그 자리에 넘어져 버렸죠. 다행히 놀이터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무릎이 살짝 까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집으로 오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왔다나요? 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편한 사돈과 온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알았다 하고 집을 가려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아이 무릎을 본 것이죠. 며느리는 그야말로 지랄을 떨었어요. 어머니, 지금 애를 대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냥 살짝 까진 거야. 약도 발랐어.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지 맞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의사세요? 흉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이 키웠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언성까지 높였어요. 사돈도 껴들더니 둘이 쌍으로 애를 막 본다는 둥, 앞으로 애 절대 맡기지 말라는 둥 그러더군요. 애 봐드리는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데 애를 이렇게 보시면 어째요? 기가 찼어요. 용돈? 애 간식비로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다였어요. 그건 제가 아이에게 쓴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저는 참았어요. 애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끼리 언성이 높아지자 겁을 먹은 손주가 이렇게 외쳤죠. 엄마, 할머니에게 화내지 마. 내가 사탕 사달라고 떼써서 넘어진 거야. 할머니 잘못 아니야. 뭐? 사탕? 진짜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다시는 은찬이 못 맡겨요. 아니 안 맡길 거예요. 며느리는 사탕 소리를 듣자마자 열이 받아서 저에게 더 고함을 지르더군요. 물론 손주는 저를 도와주려 한 거였겠지만요. 저는 됐다, 그만하자 하고 빨리 이 집을 나갈 생각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겉옷과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방을 나서려는 찰나 며느리가 거실에서 화를 내며 분노에 가득 차 내뱉는 말이 들리더군요. 애미나 그 자식이나 도움 하나 안 되네. 그러게 말이다. 그 애미나 자식이나 다 한심해서 차라리 갈라서 네가 왜 이러고 사니? 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죠. 오냐 오늘 이것들과 끝장을 보자 이럴 마음이었죠. 그런데 순간 뜻밖의 인물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바로 예정보다 이틀 먼저 돌아온 아들이었죠. 아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쏘아보고 서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들은 예정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연락할 틈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건데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찍 가는 것이니 별 생각 없이 온 거였죠. 그렇게 집에 왔다가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런 악다구니를 듣고도 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바로 알아채고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고요. 얼마나 조용히 들어왔는지 저희는 아들이 현관에 서서 며느리가 저에게 화를 내는 걸 듣고 있는 걸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대부분 들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다더군요. 뭐 아이가 다친 걸 보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러다 결국 며느리와 사돈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이었죠. 아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이러더군요.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도움? 그래 도움. 뭐 당신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된 거라도 있어? 안 그래? 저는 아들이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더군요. 며느리의 대답에 아들이 주먹을 꽉 쥐며 화를 참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직장이 없기는 해. 그렇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생활비를 안 주기를 해서 뭘 했어? 나 할 만큼은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고작 그 짓거리만한 생활비 좀 줬다고 생색내니? 그건 당연한 거야. 회사 잘리고 여태껏 취직도 못하는 주제에 그거라도 없었으면 내가 살았을 것 같아? 야, 말은 바로 해. 내가 잘린 거? 네 대신 육아휴직 쓰느라 잘린 거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비웃더군요. 내가 그 핑계 왜 안 되나 했다. 애는 나만 낳았니? 그리고 그깟 생활비? 그래서 당신이 직장이 있어? 앞으로 승진을 하기를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할 말 많아.
그리고 생활비? 훅혀. 고작 그거 한 달 생활비 좀 준다고 뭐 가장이라도 된 것 같아?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사위 뭐 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쪽팔려서. 우리 딸은 벌써 과장이야. 그런데 고작 결혼하자마자 실직하고. 자네 백수잖아.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 밉갈 맞은 사돈이라는 년이 또 끼어들어서 불에 기름을 붓더군요. 저도 열이 뻗쳐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뇌퇴직금? 대출 갚는데 다 쓰고 바로 밤새서 프리랜서로 일해서 돈 다 줬어. 백수? 생활비 주는 백수도 있어?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어디서 고함을 질러 백수인 건 맞잖아. 야, 무슨 백수가 생활비 다 주고 애도 키우냐? 너는 그것도 백수라고 부르냐? 넌 진짜 못돼 처먹은 년이야.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뭐라고? 그래도 네가 은찬이 엄마니까 나는 끝까지 노력하려고 했지만 뭐 도움? 내 노력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엄마에게까지 함부로 대해. 너는 끝이야, 나쁜 년.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지금 내 앞에서 어디 함부로? 장모님은 좀 가만히 있어요. 애 키울 때 기저귀 하나 갈아준 적도 없으면서 어딜 껴들어요? 아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어요. 저 역시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었지만 평생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지라 그 지경이 되자 오히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죽일 듯이 며느리와 사돈을 노려봤어요. 기세등등하던 그 둘도 기에 눌렸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아들을 말리기 위해 아들 팔을 잡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가자. 은찬이랑 나가자. 나는 이 집구석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래, 가자. 얼른 가자. 우리 셋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녀는 기세등등하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래, 가라, 가. 가서 애 키우고 잘 살아. 너 지금 여기 나가면 나랑 끝이라는 거지? 생각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야말로 다시는 나에게 매달릴 생각이나 마. 집으로 가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모로 놀랐어요. 그동안 그냥 백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더 밉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들은 나를 앞세워 손주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됐다고 하는 저에게 비싼 명품 옷 하나를 사 안겼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았어요. 돈이 좀 아깝기는 했지만 아들이 번 돈으로 비싼 옷을 사주니 기분은 좋았어요.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막상 옷을 입어보니 맵시도 남달랐고 고급진 티가 확 나는 게 좋긴 좋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고급 양복 매장으로 가서 멋진 양복을 하나 맞춰 사입더군요. 어때? 엄마, 잘 어울려? 그래, 잘 어울린다만 양복은 갑자기 뭐하러? 집에도 양복 있지 않니? 제가 약간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뭐 사입을 수도 있지만 굳이 싶었거든요. 앞으로 입을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양복이 있어도 이제 새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하나 사입으려고 그래. 걱정 마.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뭐? 취업이 된 거야? 엄마 아들 이제 직장 생겼어. 그것도 사원이 아니라 사장으로.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실직을 하고 처음에는 시류에 빠졌다고 했어요. 자신이 희망 퇴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다니던 직장이 없어졌으니 막막했겠지요. 그런데 몇 달 뒤 권고사직을 권했던 옛 팀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미안해서 연락을 했다면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줬다나요? 알바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돈푼이나 벌어보자는 심정으로 그 일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집에서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괜찮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집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 나에게 잘 맞더라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옛날 회사 일 말고도 다른 일도 맡아서 계속하고 있었어. 뭐?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애까지 보면서 안 힘들었어? 애 재우고 해서 괜찮았어.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는 뭐 말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고 다른 회사 취직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보니 일이 잘 풀리더라고 했어요. 다른 회사와도 연결이 되어서 일감도 점점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그쪽의 전문가가 되어간 거였죠. 그러다 온 나라가 감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아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아들이며 손주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회사들이 재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들을 많이 찾았고 그 기간 아들의 경력은 날개를 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법인을 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팀이 저번 달에 회사 하나를 인수했어. 거기가 어딘 줄 알아? 바로 은찬 엄마가 부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야. 뭐? 너 대표로 출근한다며? 은찬 엄마가 다니는 회사 대표가 바로 네가 되었다는 소리야? 맞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통쾌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 거기 회사 괜찮다고. 규모는 작지만 괜찮아. 그래서 인수해서 내가 내일 대표로 첫 출근이야. 월급 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수보단 대표가 낫지. 은찬 엄마는 아니? 아니지. 알면 어제 그 난리는 안 쳤겠지. 맞아.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건 알지만 대표가 나을 줄은 상상도 못할걸. 저는 이걸 웃어야 할지 아니면 아들 일이 잘 풀린 것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다고 하다가 며느리 생각하면 또 웃기다가 그냥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간 제가 아무리 붙잡고 하소연을 해도 가타부타 말이 없던 남편까지도 이야기를 듣더니 이랬거든요. 그거 잘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바로 정리를 해라. 아들은 다음 날 바로 첫 출근을 했지요.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한 일은 정리해고 예고였어요. 원래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 우선 조직과 인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요. 정리해고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출근한 첫날 바로 해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갔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저희 집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더 만드는 네 남편이나 그 애미나 뭐 좋다고 보려고 하니? 나는 네 얼굴 보고 할 말 없다. 애는 지금 자니까 보고 싶으면 나중에 전화하고 약속하고 와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만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할 말 없으니 빨리 가. 초인종을 한 번만 더 누르면 경찰 부를 테니 그리 알고.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쫓겨가고 난 뒤 며느리는 계속 아들에게도 매달리고 저에게도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며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 딸은 배를 잡고 웃었죠. 그것도 막 거실 바닥을 구르면서 깔깔대더군요. 아우 꽃이다 꽃이여. 오빠 너무 잘했어. 애 엄마가 채통을 좀 지켜. 뱃속에 셋째도 있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어쩌려고 그래. 너무 신나서 그래. 내가 진짜 새언니 그러다 된통 당할 줄 알았어. 우리 오빠가 겉으로 순해 보여서 그렇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들과 사위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각종 일들에 대한 법적 대비를 논의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간 사위도 제 남편이나 아들처럼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전문 분야로 들어가니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아주 그냥 알몸으로 빈털터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수입료는 걱정 마시고요. 그것들이 감히 우리 장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제가 아주 아작을 낼게요.
그래, 부탁해. 수임료도 똑같이 다 받아. 내가 미안해서 그래. 형님도 참.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돈부터 다 챙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며느리 쪽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다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해고부당 소송도 하고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민원도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법률팀이 그냥 놀고만 있었겠어요? 며느리에 대한 해고는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며느리는 소송 비용만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일에 목을 매면서 갓난 아들까지 팽개치고 조기복직까지 하면서 일에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일 하나만은 정말 욕심 있게 열심히 하는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실상은 충격이더군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일을 더럽게도 못하는 편이었대요. 실수도 많았고 속도도 느렸다고 하더군요. 그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걸로 회사에서 버텨왔던 것이라 며느리에게 일을 가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잘못은 뒤집어 씌우는 일마저 많아서 그 누구도 해고를 당한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며느리의 해고는 정리가 되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살던 집도 빼버렸죠. 원래 신혼집을 얻으면서 같이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앞으로 대출이 더 많이 나왔던 터라 집 명의를 완전히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분을 나누어서 명의를 등록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것도 사위의 조언이었죠. 그러다 아들이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집 앞으로 걸려있던 대출금을 아들이 혼자 거의 다 갚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서 집을 팔겠다 한 것이죠. 물론 며느리며 그 집안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라고 가만히 있나요? 그것들이 아무리 버틴다 한들 제 사위가 변호사잖아요. 집에 가압류를 걸고 바로 내쫓았죠. 하지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이혼 소송이었어요. 아들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바로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던 며느리가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더군요. 그래서 일이 복잡해졌죠. 거기에 가장 문제는 양육권과 친권이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지금 직장이 없는 백수라고 해도 아이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군요. 사위는 차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원래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키우라는 판결이 많이 나요. 양육에 엄마 역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껏 애 엄마보다 애 아빠가 훨씬 더 많이 키웠는데도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걔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때는 형님이 직장이 없었고 애 엄마가 일을 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아마 상대 쪽에서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거기다 지금은 애 엄마가 백수고 형님이 경제적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그게 왜 상황이 바뀌어도 애를 줘야 해? 이러면 오히려 애 엄마가 키우기가 좋다고 주장할 거예요. 애 아빠가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을 거라고 애 아빠에게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으면 되니까요. 내가 있잖아. 은찬이는 내 아들이랑 내가 키우다시피 했어. 그런데도 힘든 건가? 장모님은 할머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양육비를 주고 엄마가 키우라고 할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고작 이혼하고 애를 뺏기고 다달이 돈까지 줘야 한다는 거야?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쪽이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이혼 소송은 정말 냉정한 현실이더라고요.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니 고민이 되더군요. 무엇보다 아무리 우리가 손주를 사랑으로 키운다 하더라도 엄마 없이 큰다는 건 손주에게도 좋은 건 확실했고요. 며느리는 정말 집요하게 잘못을 비는 전화를 하고 문자에 심지어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집 앞으로 찾아와 울고불고 하는 날도 여러 날이었지요. 손주도 대놓고 찾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지 하루는 딸아이가 애들을 데리고 놀러 온 날 슬그머니 자기 고모에게 다가가더니 엄마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아마 딸아이가 자기 애들과 있는 걸 보니 엄마 생각이 난 모양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역시 애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며칠을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결단을 내렸죠. 아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애들 엄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해라.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고 해. 엄마, 정말이세요? 이쯤 하면 지도 깨닫는 게 있겠지. 일단 은찬이 생각만 하자. 그래도 안 변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지 않겠니? 아들도 생각이 많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다음 날로 바로 며느리와 사돈이 찾아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오만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사돈, 한 번만 용서하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진심이야?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복에 겨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은찬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와 사돈은 펑펑 울더군요. 사실 미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이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결국 재결합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직장도 없고 그간 일을 잘한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집에서 애 키워. 그리고 주말마다 어머니 집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것도 싫으면 끝까지 이혼하고. 아니야 여보, 나 좋아. 뭐든 다 좋아. 나만 다시 받아준다면 당신 말대로 다 할게. 결국 아들 부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 살면서 다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열심히 저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말로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나요. 처음 약속대로 주말마다 와서 밥도 싹 해놓고 어디 여행이며 뭐며 늘 저희 부부와 함께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저도 좀 귀찮아서 매주 올 필요도 없다. 여행도 니들끼리 다녀와라 해도 그저 괜찮다고만 해요. 오죽하면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놀랬을 정도죠. 그렇게 저는 요즘 며느리와 아들 봉양을 잘 받으며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딱 이렇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래도 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와 남편, 그리고 한순간도 노력을 놓지 않았던 아들의 하루하루가 쌓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안 좋은 때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생각하며 선량한 마음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같아요.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곧 모든 일이 잘 될 테니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은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 도착하면 곧 올라갈 일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늘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고 있으면 반드시 볕들 날은 오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밝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